문서로 살펴보는 현미경 전쟁사,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극일남 남보람입니다. 오늘 어서 날라리 같은 분이 와가지고 같이 한번 맞춰봤는데 오늘은 바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진격의 아재 고고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라리 진격의 아재입니다. 날라리 맞죠? 공군이니까. 아, 그렇게 또 되네요.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네,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직 공군 조종사셨고 현재도 조종관을 잡고 계신 파일럿이시죠. 우리 팬층이 많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극비문서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였습니다. 우리 극비문서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반가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크리에이터 진격의 아재 고고 김동경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벗고 할까요? 앞이 안 보이시죠? 어두워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글라스를 벗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벗은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신비주의 컨셉인가요? 아니면 공군의 캐릭터성을 살리신 거예요? 다 아니고요. 뭡니까? 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선글라스 썼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하다가 작가님한테 한번 홍구령 나놓고 제가요? 네, 너무한 겸손은 이거 요새 안 먹혀요. 작가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가리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가리는다고. 야, 작가님 어떡하려고 그러냐 진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있죠. 일단 연도가 1991년으로 흘러갑니다. 전운이 감도는 한 새벽이었죠. 적막에 잠긴 하늘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공군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과업, 이 작전은 적의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통신망까지 마비시켜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자, 바로 이 과업, 이 작전, 이것은 현대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이에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이 극비작전의 세계로 오늘 아재 고고님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de 1, got SA2 launch. Sir 3, defending SA2. No squad. Squad 5 in. Slits 4 has those. No squads. Squad 5, safe plan. 조종사의 호흡도 또 제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은 경고음도 저한테 너무나 잘 전해졌어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허드 영상이죠.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 시점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F-16 편대가 네. 적지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거 굉장히 생사의 위기에 놓인 상황을 우리가 현실감 있게 보고 있는 건데요. 조종사들이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공격 편대군 이전에 어떤 항공기가 와서 네. 이들을 엄호를 해줬어야 돼요. 어떤 항공기가 와서 엄호를 해줬어야 한다. 예. 그런데 그 항공기가 결함으로 뜨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 편대군이 시간에 맞춰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뭔가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실전 상황인데 공격 편대만 들어갔죠. 말하자면 달랑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사실 와서 무언가를 했어야 될 그들의 임무, 오늘의 키워드죠. 뭡니까? 시드죠. 시드.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적의 방공망을 제압한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전투기들이 네. 경고음들이 들어온 게 지대공 미사일들이거든요. 피하면서 폭탄까지 투하를 하는데 보면 제대로 투하도 못해요. 하도 위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어디에 적기까지 있다라고 에역세 이제 미치는 거죠. 지대공 위협, 공대공 위협까지. 그런데 대단한데. 아까 말씀드린 시드, 네. 시드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들이 들어와서 이미 이 SA2를 제거를 해줬다면 워닝을 받으면서 이 난리를 치면서 들어갈 일이 없었겠죠. 그렇군요. 이것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올 것 같은데 위협이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드를 얘기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대공 미사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Enemy Air Defense. Enemy Air Defense. 에어 디펜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대공 네. 전력이 있고요. 공대공 전력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 두 개를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 게
보편적으로 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대공이 거의 주를 이루겠죠. 왜냐하면 네. 공중 전력은 다른 에스코트도 할 수 있어요. 에스코트 전력이라고 해서 네. 편대군을 보호하는 전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우세 전투기들이 1대1로 맡아서 싸우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주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시드는 거의 얘기를 할 때 지대공 전력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옵니다. 땅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공기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통신망, 미사일, 레이더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얼리 워닝 레이더 적기가 들어온 걸 멀리서 보는 그런 레이더 센서들을 전체적으로 공군의 상대적 위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날아오는 투사체만 위험한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내가 아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위협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력들을 아예 디스트로이 부시거나 아니면 소프트 킬로 해서 무력화, 아예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우리가 시드라고 간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괴하거나 아니면 아까 통신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이 있은들 옆에 연락을 못하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력화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세심한 이 설명이 너무 재밌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또 확보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드가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떤 범주 내에 있고 어떤 것을 시드라고 하고 어떤 것은 시드가 아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봤을 때 시드가 공군의 작전상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공군 작전의 최우선 순위는 공중우세 확보입니다. 공중우세 확보. 예전에는 제공권이라는 얘기를 썼었죠. 맞아요. 근데 제공권이라는 얘기는 되게 배타적인 얘기예요. 어... 하늘에 100% 우리가 컨트롤을 지배한다.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용어는 잘 쓰지 않고요. 그래서 제공권 대신 공중우세라고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적인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제공권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하늘을 점령한다. 네. 하늘을 내가 완전히 손에 쥐고 있는다는 뜻이니까 네. 사실 작전적으로 현실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네. 많이 공중우세라는 표현으로 제공권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책 이름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예전에 거예요? 이제 전략 타격 그런 관련된 책들이 1900년대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적을 먼저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 중에 생각한 게 이제 전통적인 육군이나 해군보다는 이제 공군의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라이트 형제에서 처음 1904년에 난 이후에 이런 개념들이 먼저 나가게 되면서 그럼 하늘을 정복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Command of the Air 제공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책 이름으로 발간되면서 아 제공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이라고 해도 제공권을 장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우세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적으로 공중에서 얼마나 더 우세적인가 그런 용어를 좀 약간 너무 수액 이런 거보다는 약간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중우세의 작전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중우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작전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방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공중우세 작전이라고 합니다. 네. 적의 전투기를 다 없앤다. 날아오는 전투기를 막는다. 하늘에서 막는다. 그러면 이제 DCA. DCA. 예. 방어한다. 네, 그런 개념이 있고요. 디펜스. 근데 공중 우세를 위해서 공격하는 오펜시브. 거기는 적지를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아까 방공망, 레이더 이런 공군 작전에서 안티적인 요소들을 미리 보고 취약점을 먼저 끊음으로써 공중 우세를 잡기 위한 교두보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어렵다. 시드라고 하는 거죠. 시드. 네. 굉장히 복합적이고 네. 하나의 그 역사성도 이 안에 담겨 있고 그렇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더니 그게 이미 공군은 알고 있었네요. 공군은 방어가 목적이기도 한데요. 사실 힘을 투사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힘의 투사. 네. 고급지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이 복잡한 시드 작전 외에도 공중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 사전에 자료를 갖고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시드 작전,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이라는 게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적 공군 기지 및 항공력 타격 얘기도 지금 해주신 것 OCA. 같아요. 네, OCA.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적의 공군력을 조금만 지연시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상에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뜨기 네. 전에. 네, 뜨기 전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공중 차단 작전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차단을 하니까 공중에 있는 전투기가 못 오게 막느냐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공중 차단 작전이라는 것은 적의 증원력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후방 깊숙이 들어가서 병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사용 못하게 해서 적이 후속 부대를 빨리 못 보내게 이것도 일종의 지연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게 공중 초계 및 제공권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용어가 바뀐 거죠. DCA를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저거는 공중 초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펜시브 카운터, 이렇게 날아오는 적을 우리 영토 내에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는 작전. 네. 아까 설명한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항상 동시에. 100%의 공군 전력이 퍼센트로 어디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은 시드만 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이게 전장에서 다 투사가 됩니다. 이럴 때 단순한 질문이 네. 우리의 직관에 뭔가 도움이 되는데 네. 자, 이 편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교범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범을 이렇게 보시면 전투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제 보면 적국의 전투기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샘들이 있죠. 그렇죠. 예, 이것들을 앞에 번개 같은 표시가 있죠. 아, 전자전. 맨 앞에 있는 E6B, 네. EF111이 제머들로 통해서 전자전을 하죠. 이게 오른쪽이 적이고 왼쪽이 아군이 가는데 맨 앞에 저게 지직지직 저게 전자전. 아, 근데 여기서 도표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range denied by jamm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의 방공망체가 나를 표적 획득을 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잖아요. 네. 이걸 전자전으로 거리를 deny,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훅 들어가 있죠. 네. 그만큼 들어가도 나는 적한테 안 걸려. 그걸 만들어준 게 첫 번째 전자전 전력이죠. 하, 전자전 능력으로 적의 방공망에 돌파구를 마련한다. 그렇죠. 하하. 우리가 타겟팅 되는 거를 지연시키는 거죠. 또는 무력화시키는 거죠. 흥미롭습니다. 전투기도 전자전 당하고 네. 지상 레이더도 전자전에 당하는 거죠. 재밍. 그 바로 뒤에 들어가는 기체들은 좀 모양새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전력들이 이제 브라보 플라울러, 네. F111, 그다음에 세 번째 열, 네. 프렌들리 파이터 커버. 아, 저거는 우리가 늘상 보는 그 전투기인 거죠? 예, 전투기 이제 함을 달거나 아, 함도 달고 예. 폭격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전방 전력에 대한 에스코트 임무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 F117 F117 너무 좋아. 앞에서 바로 안 들어가죠. 뒤에 가네요. 이게 스텔스인데 앞에서 가야 되는데 서로 잠깐만 못 제가 미는 맞춰볼게요. 겁니다. 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오 때문에. 가오? 네. 떨어지면 가오. 상하니까. 그렇죠. 상하니까. 그렇죠. 아, 맞아요? 예. 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오, 뭐야? 떨어지면 어떻게 세강 최계 스텔스인데. 웃겨야 되는데 맞춰버렸어. 망했다. 아, 웃기려고 한 아, 얘기 진짜예요? 아니에요? 지금 나왔잖아요. 비밀 문서에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작전도 중요하지만 그 국제적인 위신이나 여론도 중요하니까.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 파서빌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바빌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연성. 이럴 개연성에 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적이 F117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개연성. 가능성이란 얘기랑 달라요. 가능성이 어떤 기초적으로 테크놀로지 얘기가 들어야 돼. 개연성은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위신 추락 첫 번째 스텔스 어떡하지? 신문 보도 바로 유튜브 뜨겠죠. F117 이런 용어 써도 되나? 발렸네 뭐 이런 얘기. 발렸네. 예. 아, 이젠 집중이 된다. 예. 막 개연성, 가능성 그런데 예.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발렸다 그러니까 잘 예. 이해가 가네요. 그런 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전개 보호를 먼저 발리려고. 받고 네. 스텔스이지만 너무 자신감 가지고 들어갔다가 발리면 가우가 추락하니까. 정말 공군 조종사 사관학교 출신다운 정말 좋은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자 넘어가서 뒤에 이제 F-15 이렇게 있는 저게 본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스타이크 패키지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 이제 들어가는구나.
정말 좋은 것들은 나중에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비유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지난한 과정이 있은 후에야 폭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네. 저 과정에서 앞에 전자전기가 없었을 경우 우리가 영상에서 본 거죠. 아, 스트라이크 본대가 가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 North Sam Luncheon. Short three defending. 그 바디 네. 임무를 맡은 편대는 그래요. 뭐 시드 편대가 가서 제압을 해준다고 하지만 네, 네. 이 시드 편대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자체 보호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장 어렵고 최초에 들어가는 게 시드 전력이죠. 자기가 위험을 받으면서도 무릅쓰고 적의 지대공, 화력, 레이더 등을 무력화시켜야 나중에 수백 대의 전투기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잘 됐습니다. 발렸단 얘기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집중됐어요. 이 시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친절히 우리가 설명하려고 노력해 본 것 같아요. 가장 빛을 발한 순간 우리는 사막의 폭풍 작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 실시간으로 이 전쟁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도 하고요. 이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도 그렇다면 시드 작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드와 함께 공격 편대군 1파. 그렇게 하면 1파 전력에 시드 전력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파가 들어갈 때는 적의 방공망을 보고 조금씩 시드 전력이 줄이고 스트라이크 전력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본 거는 처음에 토마호크 발사되고 네. 비행기 날아서 뭐 폭격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 토마호크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지금 그거야 하고 놀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시드, 공군 얘기했으니까 공군 시드 편대가 가서 공대 지로 공격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토마호크가 날아간다고? 그것도 시드야 하고 놀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군이 공군의 시드 전력이 초반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적지의 초반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위협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토마호크가 날아가서 그 지역을 먼저 타격을 몇 개를 해주는 거죠. 그 비싼 거. 시드에 해군 전력이 들어온 거죠. 시드의 해군 전력. 공군의 작전인데 해군의 전력이 시드를 같이 해줍니다. 이게 진정한 합동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합동전장의 모습. 이 시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하고 베트남전 보면 1000소티를 나가면 7대 정도가 격추됐는데 사막의 폭풍작전 이후로는 사실상 격추되는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시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어떤 전쟁이라고 보면 되나요? 본격적으로 시드 작전이 시드 임무가 시작된 것은 베트남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드가 필요하구나. 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예. 흥미로워지는데요? 왜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발전을 안 했죠. 그냥 부셔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시드란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는 베트남 전쟁에서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맞붙어서 거의 뭐 조우전 방식으로 계획이 있다고 해도 했지만 타격을 해서 무력화, 그렇죠. 디스트로이 개념이었죠. 네. 그냥 2차 대전 보시면 폭격이 그냥 부셔. 그렇죠. 맞고 부시고. 네. 근데 안 맞고 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타난 게 이제 베트남전이죠.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자면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력을 가진 나라는 이제 미국이겠죠. 그렇죠. 지금은 지금도 그렇죠. 네. 항공력으로 모든 전쟁을 해보겠다. 네. 항공력으로 먼저 힘을 투사하겠다. 어, 이런 전략적인 큰 그림이 있는 게 이제 해군이 같지만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항공전력이 뜨잖아요. 네. 항공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군전력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공중에서 작전하는 모든 전력들, 육해공을 다 항공전력이라고 항공전력. 하고 이들이 같이 하는 전장을 항공전장이라고 합니다. 항공전장. 공중전장이나 공군작전이 아니라 항공전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허,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합동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상전이라는 얘기도 사실 이제는 지상전이 아니라 합동전장이라고 다들 바꾸고 있어요. 러시아조차도 공중전장, 해상전장, 그리고 합동전장으로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지상군은 우리 혼자 임무를 할 수 없다. 모든 전력을 받아서 지상군의 작전을 수행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교리 자체가 합동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어쨌든 베트남전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 네, 거기에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베트남에서 네. 미군이랑 싸우게 되면서 어디에 의존을 하게 되면 소련의 방공전력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도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련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군요. 그대로 들어왔고 네, 다낭 가보셨나요? 다낭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군 기지가 옆에 있었죠. 네네. 미국 뭐 우리 사람 많이 가는데 거기 말고 나뜨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트랑. 거기는 소련의 방공군을 지원한 소련의 군사 고문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뜨랑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옛날 옵니다. 추억을 기리면서 오는 겁니까? 예. 자기들이 옛날에 놀았던 곳, 휴양지. 계속 휴양지로 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방공군 대 공군의 싸움이 양자 되네요? 구도가 되기 시작한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공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까 말씀 때려. 때려. 가서 일단 때려. 가서 때려. 가자. 굉장히 미국적인데. 에, 건맨들 가. 들어오라고? 알았어. 때려줄게. 갔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손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때까지는 손실이 꽤 많은데? 해피엔딩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가 뭘 잘못했지? 네. 야, 이거 우리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 뭔가 계획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레이더? 얘네 러시아제, 소련제 레이더? 소련제 레이더가 와 있네. 이게 무슨 일이람? 그 미사일까지 날라오네. 네, 이게 가서 때릴 수가 없네. 황당한 거죠. 네. 초기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뭔가 조치를 해놓고 가야 되겠구나. 옛날처럼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공중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이 도입이 됐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자정보 수집기라든지 전파 방해 장비, 대레이더 미사일, 이것은 사건 영화 보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생겨나게 됐죠. 생겨나구나.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창과 방패잖아요. 네. 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 맞았어? 막을게. 때렸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깨달음을 전장으로 옮기려면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장비가 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 목적의 전투기들 이외에 네. 다른 용도의 전투기들. 다른 용도의 전투기?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자전이나 시드에 적합한 전투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와일드 위즐이라고 하죠. 와일드 위즐은 하나의 통칭인 거예요? 그 전력을 얘기하는 별명이라고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와일드 위즐이라는 건 족제비란 뜻인데요. 족제비. 되게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족제비가 이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 얘기는 저게 레이더, 어디서 반응해야 되지? 되게 민감하구나. 되게 그런데 똑똑해요. 클레버. 영리해요. 그런 닉네임을 줬지 뭐 이렇게 이상한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캐치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상에서 날아오는 소련제 미사일 쌤이 날아오는 방식이 뱀처럼 이렇게 오잖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추적해서 유도 미사일이 온다고요. 이 족제비가 뱀 잡아먹고 삽니다. 헐. 그러니까 이 족제비한테 소련제 요 뱀처럼 날아오는 미사일 잡으라고 이런 이름도 한번 붙여준 게 아닌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러한 장비들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조합을 하든지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전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소개해 줄 만한 전술이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표적을 타겟팅. 표적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작전에서 오늘 임무에서 부여받은 목표 타겟팅할 전력들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네.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표적을 타겟팅하고 파괴하거나 무력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편대군들이나 공군 전력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지금 공중우세를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타겟팅을 레이더 없어지고 쌤 없어졌는데 그걸 또 타겟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지상군을 지원하자. 지상군에 대한 표적들이 타겟팅되고 공중우세라는 이 항목이 밑으로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지금 우리 지상군이 옆구리를 막고 있어? 거기에 투사를 하게 되죠. 그럼 우선순위가 공군력의 집중이, 항공력의 집중이 1번 지상군, 2번 해군 잘하고 있지, 2번 해군은 밑에, 3번 어디 적의 지휘관 잡어 뭐 들어가겠죠. 전략 타격들이 들어가고 스쿼드는 또 뭐야? 그런 식으로 이제 임무가 바뀌는 거죠. 타겟팅으로부터 플래닝이 나오는 겁니다. 타겟팅으로부터 플래닝이 나온다. 네, 거기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구나. 네. 저게 레이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와일드 위즐, 여러 가지 장비들,
그리고 타겟팅 이런 것이 베트남전에서 다 안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와일드 위즐이 어떤 임무를 수행을 했느냐? 아, 통상적으로 몇 번 격추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북베트남에서. 그렇죠. 전투기 쏴가지고. 들어오네. 네. 이제 이렇게는 안 쏘고 이제 이렇게 쏘겠죠. 아, 네, 그래. 예, 예. 아, 이렇게 쏘진 않겠군요. 네. 네, 네. 이렇게. 예, 레이더에서 컨택이 돼서 네. 들어오는구나 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레이더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공중에 나 혼자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조종사한테 경고하는 장치가 있는데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고 레이더가 너를 잡고 있어. 네. 근데 추적 레이더면 얘기가 달라요. 어. 그냥 애퀴지션하는 획득 레이더면 나를 그냥 탐지하고 있구나. 근데 트래킹 레이더가 나를 보는 순간 빔이 달라요. 강력한 빔이 반사가 돼요. 아. 그러면 이건 뭐냐, 미사일이 지금 발사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 너를 발사했거나 발사 중이야. 아니면 발사를 하려고 그래. 획득이 돼야 미사일을 발사할 거잖아요. 전 지금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생각만 해도. 지금 비행기세요, 남 네. 박사님. 레이더가 이렇게 보다가 네. 비행기가 오네? 오케이. 미사일 포대 레이더가 따로 있어요. 네. 포대가 여기 초반에 획득된 레이더 정보를 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놔요. 네. 그리고 저기 왔네. 어? 확인하죠. 그리고 빔을 방사합니다. 강력한 빔을. 벌써 맞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이 빔을 따라서 네.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그렇죠. 몇 초 이내에 들어왔네. 그럼 그때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비행기들은. 그때 이제 회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체프, 예. 촥 뿌리는 거예요. 예, 금속 이런 거 해서 레이더를 네. 난반사하게 만드는 예, 잊어버렸어. 아.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놓치는 거구나. 그리고 레이더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예. 다시 어디 갔냐?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일반 전투기도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네, 네. 와일드 위즐은 네. 갑니다. 트래킹 하네? 해. 아, 와일드 위즈는 지금 일반적인 전투기가 아니라 그 레이더를 찾아내는 게 임무니까. 그렇죠. 빔 똑같은 거지. 서치했어? 이쪽이야? 갈게. 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 쉽게. 가는데 트래킹 레이더가 날 트래킹하네? 발사하려고 하네? 네네네. 좋아, 잘했어. 나도 발사할게. 딱 발사하고 빠지는 거죠. 이 트래킹 레이더 빔을 따라서 네. 나의 대 레이더 미사일이 역으로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미사일이 발사된지 모르겠죠. 네. 그런데 나는 그 벌이 위협 반경에서 쏘고 빠지는 거죠. 그럼 얘가 미사일은 이제 안 맞고 나는 그렇죠. 밖으로 빠질 때 저 어디 가서 꽝. 네. 그게 1세대 와일드 위즐의 임무였던 거죠. 나이스 투 미츠. 굿바이. 네. 바이바이. 내가 일부러 걸려서 쐈어. 쏘든 말든 네. 나도 쏠게. 날아가는 거죠. 걸프전에서 우리가 봤던 그 초반의 그 멋진 장면들. 그 장면 중에서도 한 군데를 좀 꼽아서 설명을 해준다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비밀이라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아직 안 풀렸어요? 여기는 급비 문서니까 아, 네. 한 가지 예만 제가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이제 빔을 라이딩하는 거를 가서 때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적도 예. 교묘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예, 아는 거군요. 알죠. 내가 오래 키면 예. 적이 날 쏘겠구나 네. 하고 에미션 컨트롤, 방사 통제를 합니다. 방사 통제? 레이더를 안 쏘는 거죠. 왜냐하면 적의 시드 전력이 들어오는데 네. 레이더 미사일 쏠 건데 알잖아요. 네. 꺼? 그래도 한 번은 켜야 되잖아요. 컸다가 쏘기 전에 꺼? 아. 또는 쐈어도 레이더 빔을 방사를 안 하면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러네요. 네, 어차피 미사일도 탐지해서 날아와야 되니까. 트래킹을 해야 되니까요. 아하. 그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야 이거 완전히 없애자 해서 DID, 뭡니까요? Destruction of 네. Enemy Air Defense, DID 개념이 나오고요. SID, DID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다면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거. SID는 파괴를 하든지 무력화를 하든지 소프트 키를 하든지 전자전을 거기다 전자전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전기들이 대거 등용돼 가지고요. 네. 들어와서 아예 레이더를 먹통을 만들고 아니면 꺼져 있어? 네. 네가 안 켰어? 그래도 네. 난 너 죽일게. 가면서 때리는 거죠. 아,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 있도록 네. 교리도 만들고 네. 훈련도 충분히 했을 거고 네. 장비도 뭐 많이 발전했을 예. 거고. 전자전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네. 이때는 와일드 위즐들도 이제 좀 바뀌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빔 라이딩을 해서 내가 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너를 찾을게. 아,
가다가 걸리면 쏘는 게 아니라 네, 찾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그냥 쏘든지 어, 너는 눈 열어도 눈을 떠도 맞고 감아도 맞아. 너는 그건 그냥 오늘 죽었어 어떻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개념으로 가서 음, 만약에 전자전기가 없을 경우에는 함 타겟팅 시스템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함 타겟팅 시스템. 그 전에 함 AGM-88이 나오기 전에는 네. 그냥 쏴서 눈을 떠 따라가. 근데 얘기는 끄네. 딴 게 네. 필요하겠어. 눈을 떴어. 거기 좌표 어디야? 봤네. 눈을 뜨면 내가 계속 쏠게. 음. 껐어. 네가 때려. 그럼 패키지에 있는 전력이 그냥 폭탄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끄고 있는 거죠. 잡아봐라 이랬는데 그냥 목적 폭탄이 그냥 떨어지네. 그걸 피할 길은 있어요? 거기 여기 건물에 있는데 어떻게 피해요? 그럼 피할 길이 없어. 소프트 킬 되든지 하드 킬 되든지 그렇게 전력이 구성돼서 너는 오늘 죽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거의 뭐 북두신권이네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저는 남두수 조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점점 실전에서 검증되고 발전해가는 시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도 우리가 공중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죠. 뭐 리비아라든지 코소보라든지 이런 데서 시드 작전이 당연히 실시되었을 것인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 이 시간은 시크릿 분석이라고 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우리도 같이 통찰력이 넓어지는 시간인데, 이거는 단순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모든 기종이 스텔스로 바뀌는 그 어느 때가 왔을 때 네. 여전히 시드 작전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더 중요해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중요한가요? 여전히 중요하죠. 여전히 중요하다. 네.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타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가 필요할까요? 그냥 몰래 가서 때리고 오는 게 상책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전투기가 모든 전투기가 스텔스로 바뀌었다면 누군가는 시드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스텔스도 있고 네. 일반 전투기 있다 이름 달라지는데 지금 가정이 모든 전투기가 스텔스로 바뀌었다. 그럼 시드를 해야죠. 왜? 스텔스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도료가 벗겨지거나 피탄이 되거나 해서 적의 방공망에 노출이 됐을 때는 먹잇감이 됩니다. 시드를 하기가 어쩌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기도 하네요. 위협을 먼저 없애야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다음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의 방공망이 나에서 간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시드 작전을 하러 오는 것을 알고 역으로 만들어 놓은 함정인 거예요. 네. 일부러 레이더를 가짜로 쏜 거예요. 이 레이더는 이제 버리기로 한 거죠. 뭐 레이더를 켰다 껐다 하기도 하고 버리는 레이더를 더미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종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에 덫에 걸렸다는 걸 안 순간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시드 작전을 기존 계획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어떤 거를 방해받더라도 무결점, 아무런 전투기 로스 없게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전투기 조종사들 맡은 임무를 그냥 수행을 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별도의 전투기들이 전자전기와 시드, 와일드 위즐들이 함 타겟팅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을 임기응변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시드 전력들이 그거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건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조종사는 태어납니까? 육성됩니까? 조종사는요? 내추럴 본입니까? 아니면 우수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자, 두 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눈이 좋으면 적기를 먼저 볼 수 있잖아요. 도구 파이트. 그거는 내추럴 본이겠죠. 하지만 이 전술 교리 그리고 기종에 대한 훈련 이런 거는 가면서 빌드업 되겠죠. 특수 수색 하시는 분은 내추럴 본인가요? 빌드업 되시나요? 내추럴 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전은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지상전에 특화된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죽음의 냄새에 가까이 갔을 때 심장의 박동이 더 낮아지는 사람. 네.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감각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적지중심 작전은 그런 사람들의 아주 좋은 무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훈련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아마 조종사도 그 극단의 부분에서는 그런 본능의 영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뉘앙스는 그 기술의 발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훈련의 파트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육군을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크릿 분석을 통해서 몸을 한번 풀어봤고 시드 작전을 정의, 역사, 또 유의사항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군은 먼저 제압을 하고 이후에 공격을 한다.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뛴다면 공격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2022년에 미 공군작전사령부에서 나온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장에서는 반드시 시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정보 없이 전장에 뛰어들면 반드시 낭패를 입게 되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상황을 읽고 방해를 걷어내고 준비를 끝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삶에도 시드 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 걸프전에서의 시드 작전에 대해서 아재 고고님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